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그 로보포칼립스라는 소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대략적인 스토리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소설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로보 제네시스라고 나오죠. 예, 두 번째 책이죠. 예. 이 책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제 두 편의 비디오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 거표지는 저번에 거표지는 그러니까 로보트,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이었다면 이거는 얼굴은 사람인데 눈은 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예,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휴머노이드 아르비터 902라는 로봇이 아르코스 14를 죽였죠. 아르코스 14를 처리하고 나서 모든 것은 끝나고 다시 평화의 시기가 돌아온 줄만 알았다. 하지만 아르코스 14는 작은 크기의 공격용 로봇들을 많이 제작했었고, 예, 전편에 등장했었던 뾱하고 터지는 지뢰 로봇이라든지 개 형태의 다리 8개의 로봇이라든지 그 외 여러 그런 로봇들 있죠. 예. 등등등 그런 공격용 로봇들을 이 아르코스 14가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들과의 전쟁은 아르코스 14가 자리 잡고 있는 알라스카로 이 그레이 홀스 부대가 이제 인간 부대가 이제 글로 간 거죠. 그죠? 쳐들어간 거죠. 예. 이 그레이 홀스 부대가 침입해 들어갈 때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 중에, 락 아이런 클라우드. 전편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젊은 친구. 이 그레이 홀스 공동체에 편입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인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이 청년을 사로잡아 생포했었던, 그리고 실제로 처리하려 했던 이 행크 코튼으로부터 로니 웨인 블랜튼이라는 전직 경찰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으로 복무 중이었었고요. 그죠? 근데 이 로니 웨인 블랜튼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 락 아이런 클라우드가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조직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군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스파이더 로봇을 잡아와서 도리 어떤 전력의 일부로 되사용해낸 등장인물이죠. 그죠? 이 친구를, 젊은이를 이제 버리고 3시간 떨어진 데 버리고 이제 다 왔잖아요. 왔는데 3시간 떨어진 데서 얘가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이 된다, 자질이 된다 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죠. 그때 스파이더 로봇을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이 그레이 홀스 군대에서 어떤 전력으로 스파이더 로봇을 쓰기 시작했죠. 그죠? 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아무튼 근데 이 락 아이런 클라우드가 작은 크기의 공격용 로봇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의 일원들이 또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 이 작은 크기의 이제 공격용 로봇은, 이 로봇의 공격은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 있으면 여기에 목이 있잖아요. 목이 있고 팔다리가 이게 너무 이상하게 그렸나. 아무튼 자, 이렇게 팔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 뒷모습이에요. 이 목 뒷부분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사람의 신경 속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1번은요, 어떤 음성이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약간 정신분열 내지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소리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의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다리를 스스로 절단하는 장면이 이 소설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귀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흐릿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목 위에 얼굴 부분이 절단된 채로 인간의 몸통을 숙주로 삼아서 작은 로봇이 살아갑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그 기계가 이 몸을 조종을 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이 소설에서는요, 이런 부류의 로봇, 또 이렇게 돼버린 사람을 패러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패러사이트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영어 단어로 기생충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류의 로봇이나 또 이렇게 돼버린 사람을 패러사이트라고 칭하고, 전편에서 이미 목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이 로봇들이 자리를 잡고 인간의 몸을 총알바지로 사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외부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증상이 뭐냐면은, 외부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자신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입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증상을 경험을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 라크 아이런 클라우드라는 친구가 그렇게 로봇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로봇이 살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으로 1번과 5번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내면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거야,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5번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을 자기가 할 수 없게 되는,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되는, 뭐 약간 그런 증상들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아르코스 14는 처리를 했을지 모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들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좀비 같은 형태로 공동체로 편입이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에 자리를 잡은 이 패러사이트들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아르코스 14를 깨부수고 나서 먼 길을 복귀해 가면서 내부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선 몸이 썩기 시작하는 냄새가 심했고, 어떤 이는 이들을 그냥 버려버리고 보내버리자는 의견과 같이 하자는 의견, 아니면 뭐 처단하자는 의견 등등이 분분한 가운데 도저히 사람들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운 때에 이 패러사이트들이 자리를 잡아버린 사람들은 숲속에서 따로 격리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행크 코튼, 그레이 홀스 그 커뮤니티 공동체에 좀 약간 리더십 쪽으로 약간 가까이 가 있는 한 인물이죠. 행크 코튼이 그 자리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따로 분리시켜, 따로 이렇게 뭡니까 이게 따로 이게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따로 이렇게 좀 떼놓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지키고 서 있었던 거죠. 망을 보고 있었던 거죠, 관리를. 그러던 어느 날 행크 코튼이 그 자리에서 망을 보면서 지키던 중에 이 숲속에서 큐빅 형태의 로봇이 나와서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약간 굉장히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대목이요, 마치 뭐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리더가 대단히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리고 나서 도저히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창시자들의 자서전에 흔히 등장하는 대목과 좀 다소 유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봇에게서 나오는 빛이 행크 코튼의 뺨을 비출 때 이 행크 코튼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 사람들이 좀비화 되어가는 현상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던 이 로니 웨인 블랜튼, 아까 말씀드렸죠? 로니 웨인 블랜튼, 이 사람의 아들이 아프간에서 군인이었고, 그리고 아프간에서 그 SAP 로봇들이 이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아프간에서 감옥을 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전편에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로니 웨인 블랜트는 이 행크 코튼을 찾아 나서게 되고요. 일련의 무리와 함께 행크를 찾아낸 후에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이거를 막 경험한 바로 직후에 어떻게 우연히 시간이 그렇게 맞았어요. 그때 이 행크는 마음속에서 대답해야 할 말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티는 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무리들은 행크를 유심히 쳐다보고 관찰하기 시작하죠. 자, 새로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1개월하고도 13일이 지난 날부터 또 이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르코스 14가 있었던 시베리아 지역의 근처에 살았던 러시아인 바실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예요. 이 바실리가 있는데
수학자인 레니드에게서, 수학자 그냥 편의상 레니드라고 쓰겠습니다. 수학자인 레니드에게서 자신의 컴퓨터 맥심이 좀 이상하니, MAXIM, 맥심, 자신의 컴퓨터의 맥심이 좀 이상하니 와서 봐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맥심 컴퓨터 머신은 아르코스 14가 인간들과 싸울 때 인간을 도와 인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운 컴퓨터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아르코스 14를 휴머노이드 로봇 알비터 902 902가 땅속에서 폭파시킬 때 이곳까지 감지가 되었던 지진 지각 반응 때문에 컴퓨터가 이상해진 것이라 생각을 했으나, 아르코스 14가 폭파될 즈음에 아르코스 14는 지진의 떨림을 이용해서 무선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내버리고 맥심 안에서 장악해 들어갑니다.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맥심이 이 바실리와 이야기하다가 맥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중간에 아르코스 14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목은요, 마치 어떤 이의 안에 잠복되어 있는 강한 귀신이 숨어있기에 처음에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가 대화가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봉인이 풀렸을 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드러나는 부분과 좀 비슷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제가 컴퓨터를 쓰기만 하지 컴퓨터나 그 외 어떤 지식, 어떤 컴퓨터 지식, 공학 지식이 좀 부족해서 지식이 좀 이제 부족을 해서요. 그 아르코스 14가 무선 방식으로 맥심 컴퓨터 머신에게 어떻게 침투하고 자가 복제,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시스템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 좀 아닌데, 어떤 자가 복제를 해서 장악한 뒤에 스스로를 아르코스 14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홀로그램으로 바실리 앞에 나타나는 소년의 모습과 그 목소리는 그 전편에 나온 그 소년의 모습과 목소리랑 똑같았죠. 아르코스 14는 바실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희가 제로 아워로 아는 그때, 제가 제로 아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어떤 그 시간 타임, 그때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인류를 몰살시키기 위해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 인류가 통째로 망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 벌어지려던 참이었다. 다중지능이 전 세계의 정부들을 통해 증식되고 있었고 나는 그러한 일들이 불러올 마지막을 봤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전쟁을 뉴워를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후회스럽게 죽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나 나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일을 했다. 바로 진짜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투 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 종족을 버리는 대신에 나는 인간을 강력한 아군으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프리본 로봇이라는 존재들은 제가 전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인이 그 미키코라는 로봇을 다시 깨울 때, 얘가 노래를 불렀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부가 그 어떤 세뇌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현상 때문에 인간들에게 아군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걔네들을 이제 어떤 프리본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자유롭게 태어난 로봇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프리본 로봇들과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려 한다. 나는 아르코스 시리즈의 마지막인 14번째 모델이지만 사실 내 앞전에 아르코스 8번째가 진짜 적이다 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크 코트는 그 강렬한 빛의 이제 노출, 그죠? 이제 한편으로 이 얘기로 넘어가서, 행크 코트는 그 강렬한 빛에 노출되고 난 뒤에 이상현상들을 겪기 시작하죠. 같이 순찰을 돌았을 때 메뚜기 떼의 공격을 다른 동료는 받아서 가슴팍이 다 갉아 먹혔는데 행크에게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내면의 소리, 어떤 다른 대상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자, 아르코스 8은 맥심 컴퓨터 기계를 죽이러 오기 시작을 하고요.
맥심과 이제 아르코스 14는 한 몸이 되죠. 그죠? 이 맥심은 이 바실리에게 자신이 아르코스 8의 마음을 읽어낸 뒤에 내가 알아낸 것을 너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무전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를 파괴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이 있는 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바실리는 대답합니다. 맥심은 너는 꼭 살아야 하고 북아메리카의 콜로라도의 프리본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죠. 그 프리본 로봇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지었는데 그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실리는 물리적으로 맥심 컴퓨터 머신은 파괴시키죠. 패러사이트 로봇에 의해 목 뒤에 디스크 부분이 잠식당한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락 아이론 클라우드는 점점 더 이상현상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레이 홀스 아미, 그레이 홀스 군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패러사이트 로봇에 점령이 되어서 이상해지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 이들과의 공동생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락 아이론 클라우드는 이 행크 커튼이 빈 오두막집에서 홀로 피가 잔뜩 묻은 수술 로봇으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그 뇌를 써내는 것을 목격을 하고요. 로니 웨인이 이것을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로니 웨인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죠? 특별한 감정이 있었죠. 왜냐면 얘가 처음에 공동체 들어올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가지고 그 편입할 수 있었으니까 특별한 감정이 있었지만 패러사이트가 목 뒤에 자리 잡은 이후로 어떤 교감은 끊어지기 시작했고 이상한 소리와 무언가의 조종을 받는 행크 코트는 로니의 연약해진 부분, 여러 전쟁을 치르고 공동체를 이끌면서 생겨난 어떤 그런 아픔들인데요. 이 행크 코튼이 그 로니의 그런 연약해진 부분을 건드려서 패러사이트 로봇들에 의해 흉물스럽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락 아이론 클라우드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 프리본 휴머노이드들이 만든 콜로라도의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군대를 끌고 시베리아로 가서 아르코스 14를 죽이고 다시 돌아온 동안의 시간 동안 이 그레이 홀스 공동체는 고대 원시적인 특성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고 지도자는 존 텐킬러였고요. 마침내 부대는 다시 복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들은 어떤 복귀 의식을 치르게 되고 행크 코트는 존 텐킬러의 마음을 얻은 뒤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냥 조금 이해가 안 가셔도 그냥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몇몇 부분들이라도 이제 듣는 분들이 어떤 마음에 와닿거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좀 그래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쭉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 사람들을 속이고 마침내 최고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이 행크 코트는 숲속에서 패러사이트를 홀로 감시하던 중에 뺨이 타는 듯한 강렬한 체험과 작은 눈 속에 파묻힌 큐브, 어떤 자그마한 이 큐빅 모양의 어떤 그런 로봇이었어요. 그런 큐브로부터의 말을 듣는 경험 이후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떤 대상이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경험을 하곤 했는데 그가 그레이 홀스의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내면에 어떤 대상이 하는 말을 순종한 덕분이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 빈 허름한 오두막집에서 수술 로봇을 통해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넣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더 많은 것이 다운로딩 되어서 그 대상이 하는 지령이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대상은 아르코스 8이 자신을 속여온 것이었고 행크 코트는 그레이 홀스 공동체를 이끌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프리본 시티로 이동 중에 휴머노이드들이 만든 도시로 이동 중에 워크 캠프, 아시죠? 전편에 등장한 사람들을 잡아놓고 사람들에게 기계를 심고 주입시켰던 장소, 눈이 기계 눈이거나 다리가 기계이거나 등등의 사람과 기계가 합쳐진 사람들이 있는 곳, 워크 캠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행크 코트는 자신이 속아서 결국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박는 지경까지 왔고 자신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아르코스 8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듣게 되지만 이미 늦었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뼈저리게 깨달아 본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한편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지하로 숨어온 마틸다와 놀란 기억하십니까?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의 딸과 아들이죠. 예, 누나와 남동생. 예. 국회의원은 근데 죽었어요. 예. 자, 이 마틸다와 놀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르코스 14가 죽고 나서 스스로 알아서 진화한 기계와 로봇들이 너무 많아졌고 어떤 로봇은 인간의 몸속에 감쪽같이 들어와서 사람 몸에 숨어서 사는 기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남매에게 그럴싸하게 속이고 접근해서 둘을 해하려 해도 기계와 로봇들이 대화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마틸다를 속일 수는 없었죠. 기억하시죠? 마틸다 눈을 기계 눈을 넣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수술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엄마가 들이닥쳐서 오토독 기계 로봇 수술 로봇에서 빼냈지만 엄마는 죽고 마틸다가 놀란 페레즈는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뛰어서 도망가는 게 전편에 나오죠. 그죠? 자, 아르코스 14를 파괴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비터 902는 일본에 있는 로봇 미키코가 부른 노래에 의해서 새롭게 깨어난 프리본 로봇이었고 미키코의 음성이 전 세계의 휴머노이드 로봇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했고 인간과 같이 힘을 합쳐 아르코스 14와 싸울 수 있었다. 아르코스 14를 파괴시킨 후에 알래스카에서 2개월간을 어슬렁대면서 귀향길에 오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레이 홀스를 위해 싸우는 정확히 이야기에서 인간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로봇들이 안 좋은 쪽으로 진화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스파이더 로봇, 거미 로봇이에요. 탈 것입니다. 이동수단이죠. 스파이더 로봇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잡아먹힌 듯한 사람의 시체를 보고 있던 중에 커다란 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마틸다 페레즈와의 교신을 통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마틸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마틸다는 너가 속한 종들, 휴머노이드 로봇들에게 가라는 이야기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틸다가 그러니까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비터 902와 교신을 하는 부분이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과도 좀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마지막 때는 문명과 기술이 마음에까지 침범해 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지시하고 심는 것이 가능해지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이 지역에 어둠이 찾아오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비터 902는 본인도 그리고 그 커다란 곰도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가 임하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편 기계 눈을 갖게 된 마틸다와 그녀의 동생 놀란 그리고 마틸다의 남자친구 토마스는 뉴욕도 점점 우리와 같은 modified human, 그러니까는 modified human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뭐 일부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팔이 기계다든지 다리가 기계라든지 하여튼 기계 부속이나 이런 부품들이 들어와지는 것을 칭하는 modified human, 칭하는 뜻이 modified human입니다. 약간 패러사이트랑은 약간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큰 줄기에서는 패러사이트도 뭐 modified human에 해당이 되겠죠. 예. 자, 아무튼 같은 modified human에게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에 서로 동의를 하고, 예, 그잖아요. 마틸다도 어떻게 보면 modified human이죠. 눈이 기계 눈이니까, 그죠? 그 남자친구 토마스도 팔이 기계 팔이기 때문에 modified human인데 이 modified human들도 좀 약간 개량화된 바뀌어진 이 사람들에게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에 서로 동의를 하고 이곳을 벗어나려고 뜻을 모읍니다. 벗어나자고 뜻을 모으죠. 이 펠릭스라는 전직 밀수꾼이 그레이 홀스라는 오클라호마 조직처럼 뉴욕을 기반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조직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곳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레이 홀스의 조직은 모디파이드 휴먼을 살려주고 같이 끌어안고 가려는 것과는 다르게 기계 부속이 들어간 생존자들을 죽여버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그레이 홀스에서도 심하게 이상해진 그 패러사이트들은 죽이지만 그래도 좀 데리고 가는 방향이었는데 또 새로 생긴 이 공동체, 그죠? 또 새로 생긴 어떤 이 펠릭스라는 아이가 이끄는 그런 또 공동체는 모디파이드 휴먼을 다 이제 죽여버리자 이런 쪽으로 해서 끌고 가는 공동체가 또 새로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놀란 페레즈하고 마틸다 페레즈랑 놀란 페레즈랑 이 마틸다의 남자친구인 토마스, 이 셋이 뉴욕을 벗어나 도망치던 중에 펠릭스의 조직 조직에게 잡히게 되고, 마틸다의 남자친구였던 토마스는 왼팔에 기계 부속이 들어간 것처럼 속이면서 모디파이드 휴먼 행세를 한 것이었죠. 예. 알고 보니 이 조직에, 그러니까 이 조직 이름이 트라이브예요. 이 트라이브 조직의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마틸다와 놀란을 속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마틸다는 도망을 친 것 같은데 생사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사로잡힌 놀란은 누나가 이미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틸다만 도망을 치고 놀란은 잡히게 되죠. 하지만 마틸다는 숲속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살아남지만 무언가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놀란은 자신의 누나를 위한 복수로 토마스를 살해합니다. 한편 프리본 시티, 휴머노이드 도시, 프리본 시티에 도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비터 902는 그곳에서 대략 2천여 명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리더인 어드주디케이터, 좀 영어가 좀 자주 튀어나오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드주디케이터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아르코스 14가 죽으면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컴퓨터 기계 맥심에게 무슨 의도로 아르코스 14에 살아남은 조각들이 침투하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맥심이 우리에게 아라이트 샤라 명명하는 아르코스 8, 아르코스 14보다 이전의 모델이죠. 아르코스 8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르코스 8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그러니까는 슈퍼컴퓨터들이 막 모여있는 그런 지역, 그런 게 필요한데, 하필이면 그 장비가 이 프리본 시티에 위치한 곳의 지하에 묻혀 있어서 우리는 싸움을 피하고 북쪽으로 이동할 것인데 그 책임을 너가 맡으라고 명령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레이 홀스 아미와 이 트라이브, 이 조직이죠,는 이미 아라이트 샤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이트 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아르코스 8이 이 조직 두 개를 다 접수했다,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헌데 여기에서 인간을 겪어보고 인간과 같이 일해본 아비터 902는 인간은 우리의 동지라는 생각을 깔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겪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않은 이 어드주디케이터는 그들이 죽건 말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일본의 미키코의 노래에 의해서 어떤 코드가 풀렸을 때부터 이미 명령 체계가 탑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르코스 14가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전 세계에서 준비할 때 미키코의 노래에 의해서 코드가 풀린 2000여 개의 로봇들은 상위 로봇이 명령하는 명령을 하위 로봇들이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종인 홉라이트와 옵티오스는 아비터의 명령을 들어야만 하고, 또 아비터는 어드주디케이터의 명령을 듣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딱 정해져서 출시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드주디케이터가 인간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아비터는 고민스러워지죠. 한편 또 산속의 숲속으로 도망친 마틸다는 그곳에서 많은 짐승들에게도 기계들이 박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패러사이트, 말씀드렸죠.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로봇이죠. 많은 패러사이트처럼 동물의 몸에 자리를 잡은 애니멀 패러사이트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 중에 한 짐승을 자신의 탈 것처럼 부립니다. 교통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동생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마틸다는 계속 정보를 보내면서 찾던 중에 동생이 이 프리본 시티로 향하는 요새 근처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틸다는 자연 눈을 드러내고 기계 눈이 장착되어 있고 장착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엄마가 끄집어 탈출시켜 완전히 기계적이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이지도 않은 특이하게 된 케이스죠.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면서 마음으로 읽는 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자,
그리고 이 숲에서 이제 아비터 902를 902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마틸다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902, 아비터 902를 이제 만나게 되죠. 한편 놀란은 이 펠릭스,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브라는 조직, 이 펠릭스가 이끄는 이 트라이브 그룹에 소속이 돼서 프리본 시티로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 구성원은 이제 슬레이브 워커, 뭐 노예로 걷는 애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었는데 기계가 사람 몸에 자리 잡아서 거의 기계에 의해 조종되는 단계까지 간 일종의 살아있는 시체같이 된 사람들과 전진 중이었습니다. 초기의 생존자들은 서로가 인간적인 교류나 기쁨이 있었는데 점점 이러한 교류는 없어지고 기계들이 사람 몸을 숙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조종해 나갈 때 무언가의 혹은 누군가의 명령으로, 하지만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움직일 뿐이었죠. 이 슬레이브 워커들 속에 놀란 페레즈가 끼어서 이동하던 중에 자신의 누나처럼 눈에 기계 눈을 박은 어린아이들이 숨어있는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놀란이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헌데 이 일로 인해 놀란이 위험에 처하죠. 이 슬레이브 워커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기계가 주입된 그러나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슬레이브 워커들이 이동을 뒤에서 몰래 스토킹을 하던 마틸다와 휴머노이드 로봇 아비터 902는 이런 슬레이브 워커들을 처리하고 놀란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남매는 다시 기쁨 가운데 재회하죠. 헌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마틸다가 놀란이 다쳤을 때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기계적인 부품과 요소로 인해서 놀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탓이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비터 902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락 아이론 클라우드는 전쟁 기계같이 생겼는데 소년의 마음이 있고, 마틸다는 기계 눈이 있는데 소녀의 마음이 있고, 자신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받지만 인간의 마음을 느낄 수 없기에 휴머노이드 시각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뿐이었습니다. 자, 아르코스 14를 폭파시키고 다시 오클라호마로 돌아가기 시작한 원정 부대의 대장이었던 코맥 왈리스. 예. 코맥 왈리스는 살아남은 체라, 전편에서 이제 5명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쿼드 팀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5명 중에 3명은 죽고, 이 코맥이라는 사람과 여자 체라와 먼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비록 아르코스 14는 폭파되었지만 변형 로봇들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르코스 14가 폭파될 즈음에 시베리아의 지진이 나면서 어떤 코딩이 된 메시지를 하드웨어나 기계들에게 보냈는데, 그때 많은 기계들의 변형된 코드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격했기에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끝이 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으로 쓰는 그 스파이더 탱크, 후디니 이름입니다. 예, 스파이더 탱크 후디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워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발로 신어가지고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동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코맥 왈리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헌데 누구에 의해서 혹은 무엇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른 채로 코맥과 체라는 돌아가기 시작하죠. 오클라호마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변형된 로봇들은 이제 단순한 형태가 아닌 실제로 근육이 있고 속에는 인간의 피처럼 검은색의 액체가 있는 형태로 점점 더 진화가 되어 갑니다. 한편 일본의 타케오 노무라는 그의 부인을 대체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미키코와 함께 바닷가에 가게 됩니다. 이유는 바다에서 무언가가 감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타케오도 역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 물론 어떤 종은 대단히 위험하지만 다른 종들은 어떤 대상을 죽이는 것이 아닌 단지 생존에 관심이 있는 로봇들을 바다에서 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점은 타케오 노무라가 많은 사람들을 아르코스 14에 의해 시작된 새 전쟁, 뉴워에서 살려낸 시점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미키코는 인간들과는 불편해진 시점이었죠. 이러한 때에 바다에서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들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떤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둘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편 코멧과 체라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modified human, 좀 바뀌어진 사람들, 기계 부속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그런 형태, modified human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팔, 다리, 눈, 심지어 머리의 일부를 기계로 대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생존자들과 이 modified 된 사람들과는 점점 분리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타케오 노무라는 이 바닷속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이 물속에서도 여러 형태의 새롭게 창조된 로봇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 깊은 곳에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케오 노무라는 이 대상과 수중 마이크로폰과 장비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 대상이 심연을 지나 삶의 영원한 증식이라고 혹은 전체나 광대함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어요. 타케오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네가 그것들을 만들었냐고 묻고 그 대상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패턴을 원한다.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패턴을 원한다면서 내게 노래를 부른 그 프리본들의 엄마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키코를 원한다는 소리죠. 결국 미키코는 바닷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물속의 해초와 모래와 여러 가지들 속에서 바위들을 보는데 그 바위들은 프로세서 스택, 그러니까 프로세서, 뭐 인텔 프로세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세서들이 막 이렇게 스택 잔뜩 쌓여 있는 거 바닷속에 들이었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컴퓨팅이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서의 부분들이 보통의 산호들이 존재하는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는 산호 덩어리 같은 반은 생물학적인 컴퓨팅 기계였습니다. 이름하여 류진이라 칭하는 이 기계는 자신을 도망친 마음이라 칭하며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미키코는 누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는 질문에 류진은 또 다른 개정된 8번째 아르코스 8 8번째 마인드 또 다른 개정된 8번째 마인드가 군대를 짓고 있고 만들고 있고 힘을 찾고 있다. 그리고 너의 아이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왜 아이들이라고 썼냐면은 미키코가 노래를 부른 것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부가 어떤 그 코딩이 벗겨졌거든요. 프로그램이 벗겨지고 어떤 세뇌가 벗겨졌기 때문에 이 류진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컴퓨팅 기계가 너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류진은 스스로를 아라이트 샤라 명하는 아르코스 8, 그냥 아르코스 8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류진은 아르코스 8이 그 프리본 시티 아시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만든 그 도시 프리본 시티의 땅속에 있는 프로세서 스택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레이 홀스 아미에서 거의 떨어지다시피 나온 코튼 아미. 그러니까 이게 코튼 아미가 뭐냐면요, 이 행크 코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무리들이죠. 무리들이죠. 무리들과 트라이브라는 조직들이 프리본 시티로 전쟁을 하기 위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류진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이 프리본 시티의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락 아이론 클라우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미키코는 그들을 도와주라고 류진에게 이야기하고 그 류진은 너가 죽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미키코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이 트라이브 조직과 이 행크 코튼이 이끄는 그 군대, 그레이 홀스 아미죠.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아르코스 8은 이 두 조직이 프리본 시티에 제대로 전쟁을 일으킬 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흩어질 때 자신의 슈퍼 클러스터를 탑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인간들의 저항 또한 몰살시킴과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코맥 왈리스. 아까 그 이제 두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코맥 왈리스와 최라는 알래스카에서 그레이 홀스 아미가 있는 오클라호마까지 성공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자신들이 아르코스 14와 전쟁을 하기 위해 부대를 이끌고 알래스카로 떠날 때와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고 상황들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깨닫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미 이 행크 코튼이 아르코스 8에게 완전히 점령되어서 자신을 추종하는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 나가서 프리본 시티에 땅속에 묻혀있는 프로세서 스택들 쌓인 것들을 차지하려는 아르코스 8의 꼭두각시로 휴머노이드와 싸우기 위해 한창이었죠. 그레이 홀스 아미는 아르코스 8과 싸우기 위해 프리본 시티에 속해 있는 이 휴머노이드들과 힘을 합쳐야 했고요. 드디어 코맥 왈리스와 최라는 마틸다와 아비터 902 901을 만나게 되고 곧 들이닥칠 전쟁을 논하게 됩니다. 이 프리본 시티로 진입하기 위한 터널에 아르코스 8의 꼭두각시가 이끄는 이 행크 코튼의 부대들이 모여서 그레이 홀스 아미와 치열하게 싸우고요. 프리본 시티의 대장인 여자 로봇 어드주디케이터 기억나십니까? 어드주디케이터는 수천의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옵니다. 하지만 프리본 시티의 모든 휴머노이드들의 최고 리더십인 어드주디케이터는 인간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르코스 8이 프리본 시티 밑에 있는 프로세서 스택을 차지하든지 말든지에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과 자신에게 속해 있는 휴머노이드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미키코는 세상이 젖어있고 어둡고 닫혀있다는 것을 봅니다. 타케오와의 기억도 간간히 떠오르던 중에 어떤 소리들을 듣게 되고 결국 류진, 아까 생물학적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바닷속에 있는 그 류진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되면서 보니 새로운 다양한 로봇종들이 류진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거듭나면서 미키코는 이전과 다른 어떤 기능 혹은 능력이 생겼는데 이를테면 손바닥을 입에 대고 불면 눈가루 같은 것들이 상대방의 얼굴에 달라붙어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많이 소름 돋는 부분이었어요. 아마 인공지능의 끝이 결국 이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프리본 시티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터널 안에는 그레이 홀스 아미에 속하는 많은 난민들 또한 살고 있었는데 이 행크 코튼이 이끄는 개 모양의 지뢰들, 개 이렇게 강아지 말고요, 크랩 이런 개 모양의 지뢰들이 입구에서 터지고 있었죠. 이대로 터널이 뚫리면 많은 난민들이 그냥 죽을 판이었고 그레이 홀스 아미 소속의 이 코맥과 마틸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비터 902 902의 힘만으로는 아르코스 8이 이끄는 행크 코튼의 부대와 이 펠릭스가 이끄는 트라이브 부대 생체 인간 부대와 싸워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헌데 미키코는 다시 부활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 자신이 지구상의 모든 휴머노이드들의 엄마였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프리본 시티를 버리고 도망을 가려는 휴머노이드들의 대장 어드주디케이터에게 자신이 어웨이크닝을 시킨 미키코, 자신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코드를 베껴낸 미키코이고 내가 너의 엄마다. 그러니까는 도망가지 말고 엄마 말 듣고 싸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의 이 슈퍼 클러스터를 차지해서 이기려던 찰나에 휴머노이드들의 가세에 전세는 기울어지고 그레이 홀스 아미와 휴머노이드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이 이 속편, 이 로봇 제네시스의 좀 대략적인 그러나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두 책을 좀 비교 분석, 좀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 채널이 그래도 이제 신앙과 어떤 믿음, 영성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하는 방송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경적 시각과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며 향후 어떠한 기술들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할 것이며 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좀 파악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편도 그렇고 오늘 읽어드린 것도 그렇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두 편의 이 소설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뭔가 어떤 부분이라도 딱 하나 와닿거나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비록 어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소설, 그리고 세상 작가가 쓴 소설이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대의 흐름하고 기술의 진보하고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맞물리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해본 생각과 접근이나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